이 기업들은 경기에 민감한 기업들은 아니에요. 경기 침체기에 오히려 좀 돋보이는 성장주죠. 현실적으로 이 기업들이 주가가 한번 크게 올라가려면 두 번째 요인밖에 없어요. 뭐냐면 오늘은 보니까 장이 조금 오르긴 하는데, 그쵸? 근데 요새는 이거를 오른다고 웃어야 될지 떨어진다고 울어야 될지 좀 쉽지 않은 일일비하는 것 같아요. 요즘 시장 좀 진단을 좀 해주신다면. 뭐 요즘 장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올라도 좀 걱정되고 또 빠질까봐, 증시가 올라도 또 하락에 대한 불안감이 있고 빠지면 또 끝도 없이 빠질 것 같은 공포도 있고, 그 흔히 말하는 하락장의 흐름인데, 작년 초만 해도 오르는 장, 이제 강세장 같은 경우는 내일도 오를 것 같고 모레도 오를 것 같고, 그쵸. 빠지면 또 오를 것 같고 나쁜 악재가 나와도 이렇게 해석하면 좋은 것 같고. 맞아요. 근데 지금은 정반대잖아요. 뭐 조그만 별거 아닌 악재인데도 이게 확대 해석이 돼가지고 주가가 막 급락하는 경우도 많이 나오니까, 그만큼 지금 시장 자체가 많이 좀 위축돼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그 뭐 원인들은 많이 알고 계실 거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최근에 나온 거 이제 경기 침체가 진짜 현실화 되는가 보다. 그리고 오늘 이제 한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6% 찍었잖아요. 뭐 저는 6%라는 숫자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경제에 관심을 갖게 된 이후로는 6% 본 적이 없는데, 이게 6% 넘은 게 그때 언제였죠? IMF 그때였던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물가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너무 높은 수준인데, 이 물가 때문에 또 경기를 희생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환경들이 이제 장기간 이어지면서 시장이 좀 눌려 있는데, 근데 좀 힘든 건 왜 이렇게 유독 한국 증시는 더 힘들까? 이거에 대한 이제 개인 투자분들의 좀 고민도 지금 있는 것 같아요. 6월 들어서 더 심했던 것 같은데, 근데 그런 현상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 심리는, 이거 뭐 오늘 오르고 또 며칠 오르다가 또 2,300 깨고 2,200 가면 어떡할까? 줄여야 되나? 또 올랐을 때 이런 고민들이 클 수밖에 없는 시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아까 말씀 중에 그게 궁금해요. 한국 증시만 왜 이렇게 많이 빠질까? 뭐 세계적으로 코스닥이 제일 많이 빠졌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요. 6월 한 달만 봐도 코스닥이 20% 빠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수가 한 달에 20%면 이건 그냥 거의 금융위기급이거든요, 사실. 제가 코스피를 계산해 보니까 코로나 전에 2200에서 1480인가 갔다 온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거 계산해 보니까 31% 빠졌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제 한 달에 그렇게 빠진 건 아닌데, 코스피가 작년 고점이 3300에서 2300까지 빠졌잖아요. 30% 빠졌더라고요. 코로나 위기만큼 빠진 거죠. 근데 그때랑 차이점은, 예를 들면 지금 요즘에 비가 많이 오니까 소나기 같았죠. 그냥 한 번에 확 부어버렸고, 지금은 질질질 계속 비가 와요. 좀 개나 싶으면 또 비 오고,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지쳐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1년 내내 빠졌잖아요. 증시가 작년 여름부터 빠졌으니까. 그게 지금 그때 코로나와 지금의 차이인데, 그러니까 지금이 더 힘든 거죠, 사실은. 그때는 또 위기다 보니까 돈도 많이 풀었고 한데, 지금은 또 그런 국면이 아니다 보니까 증시가 빠져도 누가 도와줄 우군도 없는 상황이고, 연준은 물가 잡겠다고 계속 금리를 올리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또 신흥국이다 보니까 포지션 자체가 외국인들 그거 뻔히 아는데 돈 빼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에다가 지금 우리나라가 더 취약한 것 중에 하나가 수급이 되게 좀 위축돼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뭐 개인 투자분들이 그동안 많이 주식을 산 거는 사실인데 점점 힘이 빠지고 있잖아요. 작년하고는 다르게 지금 소극적으로 좀 사시고 있고, 또 고객 예탁금도 많이 빠졌고, 근데 결국엔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증시를 들어와야 되는데, 기관은 아시겠지만 지금 연기금도 주식 비중 줄이고 있잖아요. 해외 주식을 더 늘리고 국내는 조금 줄이고. 어쨌든 이제 연기금도 사실 우리의 우군이 좀 대우조절 못하고 있고, 2020년 3월 4월에는 연기금이 그때 주식시장 폭락할 때 좀 받아줬거든요. 한 몇 조씩. 지금은 그러지도 못하고 있고, 또 중요한 한 축인 외국인은 계속해서 매도를 하는데, 매도하는 이유는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또 한 가지가 CFD 계좌도 포함이 된 것 같아요. 개인 고객이 외국계 증권사 창구를 이용해서 매매를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으로 잡히긴 잡히는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개인이거든요. 이게 또 금액이 무시 못할 수준이니까 사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CFD 계좌라는 건 적은 돈으로 주식 투자를 좀 큰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네, 뭐 간단히 설명드리면, 작년만 해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 있으면 삼성전자를 1억 원어치 살 수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게 좀 바뀌어서 2.5배까지만 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보다는 좀 금액은 줄었지만, 내가 삼성전자 사도 내가 삼성전자 주주는 아닌 거예요.
외국계 이름을 빌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매매는 하지만 실제 원주인은 외국계가 있는. 네. 그래서 이제 외국인으로 잡히지만 사실 그렇다고 해도 실제는 국내 개인이잖아요. 근데 그게 문제가 워낙 그것도 금액이 큰데 증시가 폭락을 하니까 반대 매매가 쏟아지는 거예요. 워낙 빚을 네. 많이 져놓고 투자를 맞아요. 한 거라. 그러니까 이게 계속 빠지면 외국계 증권사도 뭐 잔인하겠죠. 그냥 무조건 반대 매매 해버리겠죠. 자기네 손실 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물량들이 같이 겹쳐서 쏟아지다 보니까 한국 증시가 더 충격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2020년 그때 언제죠? 2020년 이제 3월부터 증시가 딱 올라가고 작년 1월까지만 해도 그런 얘기가 많았어요. BBIG. 그죠? 그때 그쵸. 그게 근데 네, 그 네. 신조어가 맞아요. 생겼었죠.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인데 이 기업들은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든 산업군이었죠. 뭐냐면 미국형 기업들이에요. 이게 성장, 파워가 네네. 높은 고포주죠. 근데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고포주가 아니라 저포주가 좀 많고 경기 민감주가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작년 초만 해도 유동성 장세에서 그들이 주인공이었는데 장이 이제 부러지면서 이제 옛날 한국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물가 오르고 이렇게 무역수지 적자되고 이제 앞으로 경기 침체 오면 한국이 버티겠어? 이제 이 논리죠. 이 프레임이 또 씌워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계속 팔고 한국 증시는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경기가 이렇게 침체될 때 제일 취약국으로 이제 인정을 또 받아버리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었던 게 반도체 때문이었던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6월 달에 가장 많이 빠진 나라 중에 1순위가 사실 한국이고 2등이 대만이더라고요. 둘 다. 대만도 반도체가 비중이 높잖아요. 네. 결국에 이제 경기 민감형이라서 그렇긴 한데 특히 반도체에 대한 비중이 높은 국가들을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한국 증시가 유독 약했던 좀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수급 측면에서 바뀔 수 있다면 어떤 조건에서 외국인이 돌아올지, 기관은 어떻게 돌아오고 개인은 네. 언제가 돼야 돌아올 수 있을지. 사실 이제 개인부터 말씀드리면 개인 투자분들은 지금도 계속 지수 빠지면 사세요. 그리고 고객예탁금이 좀 빠지긴 빠졌어도 아직도 58조니까 그래도 예전보다는 30조가 많아요. 그러니까 돈을 다 빼진 않으셨어요. 개인들은 심리만 바뀌면, 그러니까 증시가 좀 또 다시 살아나고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 언제든지 또 더 많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들 수급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는데 어쨌든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그렇게까지 뭐 들어오기 위해서는 좀 시간은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 조성은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기관도 마찬가지인 게 투신이나 사모펀드는 사실 대부분 개인 돈입니다. 그쵸? 간접적으로 네. 받아서 운영하는데 여긴 돈이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네, 펀드 쪽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기관도 여력이 없고 연기금은 국내 주식 비중을 25년까지 계속 줄여요. 그렇죠. 실제 내다 파는 건 아닌데 네. 그렇다고 해도 더 사야 될 거를 더 살 덜 이유도 사니까. 없고, 그리고 만약에 증시가 올라가면 비중이 올라가니까 또 팔아버리겠죠.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연기금 매수를 기대하기는 너무 어렵고 이 연기금이 국내 주식 비중을 바꿔주면 돼요, 사실은. 근데 그걸 안 바꾸는 이상 연기금 매매는 당연히 기대하기 어렵고 쉽지 않네요. 네, 쉽지 않고 금융 투자는 단기 매매하거든요. 그 프랍이라고 있는데 뭐 하는 거냐면 이제 증권사가 자기 자본 가지고 투자를 해요. 근데 되게 좀 단기 매매를 많이 하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그쪽도 증시에 영향을 크게 주기 어렵고. 그럼 결론은 뭐냐? 어쨌든 외국인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남은 예. 건 우리가 믿을 구석은 이제 남은 게 네. 외국인밖에 없네요. 근데 이 외국인이 그동안 어마어마하게 팔았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참 수급 분석하기가 되게 어려운 게 옛날엔 이게 맞았어요. 외국인이 사면 시장 대세 상승 옵니다. 뭐 이게 맞았죠, 사실은. 네. 지난 한 10년에서 20년 보면 맞았는데 코로나 때 이게 완전히 틀려버린 게 코로나 2020년 3월 터지고 나서 증시 올라갈 때 그때 지수가 1500에서 2900까지 간 걸로 제 기억을 해요. 2900까지는 2배 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외국인 엄청 샀겠네. 이게 아니라 그때 외국인이 주식 싹 팔아버렸어요. 11월 딱 한 달 샀어요. 그때 원달러 환율이 1080원까지 떨어지는데도 팔더라고요. 이게 안 맞는 거죠. 과연 이게 옛날처럼 시장이 그렇게 수급이 좋으면 올라가고 안 좋으면 또 빠지고 이게 맞는 거냐. 이것도 되게 좀 헷갈리긴 헷갈릴 해요. 수 예, 있는. 되게 헷갈리고. 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게 약간 비틀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이 환경에서 우리나라 수급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엔 달러가 환율이 안정화돼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진리라고 하긴 그런데 원달러 환율이 오르는 구간에서 한국 시장이 좋았던 적은 없어요. 근데 그만큼 외국인 수급도 수급인데 우리나라 시장은 이 달러와 가치의 변동이 좀 되게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달러가 꺾일 때 좋고 오를 때는 안 좋은데 지금 달러가 워낙 강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수급보다는 저는 여러분들이 좀 환율 보시고 달러가 좀 꺾여야 된다.
개인 얘기를 해주셔서요. 네. 얼마 전에 나왔던 뉴스 중에 개인들 반대 매매 물량이 워낙 나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떨어져서 또다시 반대 매매 물량이 나오고 뭐 이러다 보니까 반대 매매를 증권사 비율을 알아서 해라 뭐 이런 네. 뉴스 나왔거든요. 근데 요거는 어느 정도의 크기로 투자자들이 좀 해석을 해야 될까? 이게 이제 원래 원칙적으로는 담보 비율 140%까지 적용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내가 신용 매매를 써가지고 1,000만 원 어치를 좀 빌렸다면 그 이제 140%면 1,400만 원이죠. 평가 금액이 1,400만 원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제 증권사에서 전화가 오죠. 담보 비율 좀 맞춰달라. 다음날 아침까지 못 넣으면 다음날 아침 이제 동시효과에 증권사가 하한가 주문을 내버리게 되거든요. 하한가 주문. 시장가 주문이에요. 시장가. 아, 시장가. 시장가 네. 이제 하한가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보시면 폭락하는데 미국장이 올랐는데 아침에 코스닥 호가를 보니까 하한가가 있는 기업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 반대 매매 때문에 증권사가 아침부터 주문을 넣어놓은 거예요. 급락장에서 좀 많이 나오죠. 근데 이런 게 이제 담보 비율 때문인데 금융위 측에서는 이게 좀 시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3개월 좀 한시적으로 증권사가 좀 유연하게 해라. 뭐 강제 조항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또 거기서 권유를 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아마 자율적으로는 좀 조절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오면서 기사를 보니까 일부 몇 개 증권사가 담보 비율 조정한다고 지금 뉴스가 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조금 궁금했던 게 사실 증권사 입장에서도 돈을 빌려준 거잖아요. 그죠, 증권사가. 그죠. 근데 주가가 떨어지는 거를 가만히 넉넉히 보고 있으면 증권사에 손해가 올 수도 있어서. 그죠. 그래서 그 담보 비율을 맞추는 거거든요. 하락장에서. 왜냐면 증권사는 이제 돈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관리를 하는 건데 이거를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자율적으로 하게 돼서 또 한 번의 급락장이 오면 바로 이제 반대 매매를 할 수는 없거든요. 물론 자율이라고 해도 약간 여유를 주겠죠. 말을 좀 들을 것이다, 증권사들이. 네. 근데 그건 이제 증권사마다 담보 비율을 어느 정도 해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증권사에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되 과거처럼 이제 급하게 매물을 안 내놓겠죠. 그러면은 이게 거래소 같은 경우 큰 기업들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중소형주들은 이런 문제 때문에 호가가 비어있는데 반대 매매 때문에 그냥 물량이 쏟아져 버리거든요. 그리고 다음날 나갈 게 무서워서 미리 파시는 분도 많고 약간 악성 매물이죠. 그런 것들이 좀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코스닥의 변동성을 줄이는 측면에서 긍정적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유연하게 좀 풀어준다고 해서 증시가 올라가는 건 아니죠. 어떻게 공매도 얘기를 잠깐 넘어왔는데 다시 시장으로 넘어가서 이거 보고 계신 분들이 사실 가장 궁금한 건 전망이 항상 쉽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맞출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시나리오별로 우리가 예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작년 저도 이제 시장 전망도 많이 틀렸고 긍정적으로 보신 분들이 틀렸던 이제 가장 큰 배경 중에 하나가 연준 의장을 너무 믿었죠, 사실은. 잘할 거다. 네, 연준 의장이 작년에 경기 좋고 이제 회복되고 그리고 물가가 그때 한참 좀 오르려고 했잖아요. 그때 연준 의장이 선을 그어버렸죠. 일시적이다. 네, 일시적이다. 근데 이제 워런 버핏도 얘기는 했거든요. 연준에 맞서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제 저도 사실 좀 믿었고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겠구나. 그러면 내년도 장도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다. 근데 이 물가가 일시적인 게 아니었던 거죠, 사실은. 거기다가 이게 꼬여버린 게 에너지 가격이 예상과 반대로 가버렸어요. 전쟁이 나면서. 네, 전쟁도 있었고 또 작년에 뭐 유럽 지역에 한파가 불어가지고 천연가스 공급 이제 이 수요는 는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천연가스도 부족한 데다가 날씨가 또 추우니까 태양광도 제대로 효율이 떨어지는 데다가 바람이 안 불어요. 바람이 안 불어 풍력이 이 놀아버린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뭔가로 채워야 되는데 천연가스 재고는 부족하고. 이렇게 다 안 맞을 수가. 이게 그냥 겹쳐버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갑자기 천연가스 가격이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예상을 초월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불을 부어버렸죠, 푸틴이. 이건 뭐 전쟁 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투기 세력 입장에서 이보다 또 좋은 재료가 없어요. 그냥 막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연준 의장이 이제 거짓말쟁이가 돼버린 거예요, 순식간에. 이런 현상이 발생해서 스텝이 완전히 꼬였고 그러다 보니까 자이언트 스텝까지 나온 거잖아요, 이제 금리를. 그럼 결국엔 지금 꼬여있는 이 실타래를 푸는 방법은 물가밖에 없어요. 물가가 안정화되는 거. 그래서 결국 물가 예측은 너무도 어렵지만 좀 둔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는 건 일단 첫 번째가 에너지 가격이 생각보다 좀 많이 빠졌어요, 실제로. 이게 뭐 이유는 다양합니다. 뭐 경기 침체든 뭐가 공급이 늘었던 거 간에 안정화되는 거는 또 사실이고. 근데 요즘에 어제도 제가 신문 기사를 보다 보니까 대문짝만하게 빅테크 기업들이 감원한다. 감원한다. 이제 막 해고한다. 이제 채용 안 한다. 이런 뉴스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근데 작년에 하고 올해 초에 한번 여러분들 그 기사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사람 구하기 너무 어렵다. 맞아요. 아니 이게 이래도 되는 건가요? 너무 빨리 바뀌어요, 뭐가.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한 몇 년 후에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라 몇 달 지나면 또 바뀌어 맞아요. 있고 네. 이게 뭐 이거 예측한다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사람 없다고 했는데 이젠 사람을 자르겠대요. 근데 이게 물가에는 왜 긍정적이냐면 그만큼 경기는 안 좋지만 구조적으로 인플레 중에 하나가 임금 상승이잖아요. 이게 꺾여요 그러면. 기업체에서 이제 해고를 한다는 건 이 임금 상승률이 둔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이런 것들은 연준이 좀 의도도 했겠죠 물론. 그럼 물가 상승률은 이런 부분 때문에 저는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저는 10월 달에 물가가 좀 더 꺾인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작년에 미국 물가지수를 봤더니 보니까 한 4% 5% 정도 요 정도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때 물가가 왜 안정화됐냐면 물론 이제 정상보다 높지만 델타 변이가 그때 좀 나와가지고 또다시 문 걸어 잠근다 이런 얘기 나올 그러니까 이제 때. 물가에 영향을 좀 줬죠. 네. 근데 미국 물가가 언제부터 다시 튀었냐면 작년 10월부터 갑자기 또 급등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6.5, 막 7. 그럼 무슨 얘기죠? 작년에 그렇게 10월부터 높았다는 건 역기조 효과가 생겨요. 올해 10월부터는. 작년과 올해를 비교하는 게 물가 상승이잖아요. 그럼 올해 10월부터는 작년에 역기조 효과가 이미 생겨버렸기 때문에 약간은 슬로우해질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지금은 아니더라도 가을 정도 지나면 물가는 확실히 좀 안정감을 찾지 않을까. 이런 이제 요인들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은 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시장에 참가하는 이제 많은 투자들이 이런 시나리오를 만약에 많이들 생각을 하면 주식시장은 이걸 반영해서 미리 올라가 버릴 거예요. 근데 물가가 절대 안 꺾일 거야. 이렇게 하반기 더 지켜봐야 돼.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면 주식시장은 안 올라가요. 그래서 시장 참가자들이 물가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뭐 올라갑니다, 내려갑니다 예측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이제 물가.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큰 영향을 줬던 게 국제 유가니까 유가가 하향 안정화 될 수 있는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그러니까 그 하반기에 그 유가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결국 국내 증시의 방향도 결론은 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요새 주식시장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사실은 말씀하셨던 BBIG 같은 거, 기술주 같은 거 정말 작년에 한창 핫했던 그런 종목들이 가장 많이 떨어진 상태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기술주. BBIG가 간다는 얘기는 이 기업들은 경기에 민감한 기업들은 아니에요. 경기 침체기에 오히려 좀 돋보이는 성장주죠. 과거에도. 그리고 금리가 꺾일 때 수혜주고. 네, 그렇다는 얘기는 아 시장이 그만큼 경기 침체를 무서워하는구나. 오늘 올라가는 기업들만 봐도 다만 이제 이 기업들이 이제 오늘 오르는 건 좋은데 구조적으로 올라갈 수 있겠느냐. 이 기업들이 구조적으로 올라가려면요. 과거와 같은 성장을 보여줘야 돼요. 첫 번째가. 그렇죠. 네. 근데 보시면 배터리는 보여주겠죠. 뭐 앞으로도 뭐 성장 여진이 있지만 근데 바이오, 인터넷 게임이 과거 같은 성장을 보여줄까? 이거는 좀 쉽진 않은 것 같고 물론 워낙 빠져 있었지만 근데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게 바이오는 코로나19 수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렇죠. 실제적으로 뭐 치료제라든가 근데 그거만큼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금 뭐 이벤트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바이오 기업들도 각자 도생이에요. 어디 외부 요인에 기대는 게 아니라 신약 개발 성공하는 업체는 또 갈 거고 뭐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도 실적으로 증명하면 올라가고 증명 못하면 못 가요. 그렇게 되는 거죠. 인터넷도 뭐 아마존, 페이스북, 한국의 네이버 카카오가 엄청난 고성장을 했고 그 정점이 코로나였잖아요. 코로나 때 집에만 있다 보니까. 근데 지금 환경이 바뀌었고 흔히 침투율이라고 그러죠. 온라인 침투율이 많이 올라갔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네이버 카카오 안 쓰시는 분은 없고 한국에서 더 성장할 이제 룸이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성장률이 이거 성장은 하는데 이렇게 성장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장 기울기가 꺾이는 거에 대한. 그러니까 전기차가 아직도 괜찮은 게 전기차 침투율은 미국은 좀 7%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앞으로 기울기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인터넷도 그런 과정을 밟아왔고 이러고 가다가 코로나 터져서 이렇게 가버렸잖아요. 그런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침투율이 급격히 증가하기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펀더멘탈적으로 봤을 때 이 BBIG가 배터리를 빼고는 그런 기울기가 나오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그걸 타개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해외에서 성과를 내면 돼요. 해외 쪽에서 네이버나 카카오가. 근데 그때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 기업들이 주가가 한번 크게 올라가려면 두 번째 요인밖에 없어요. 뭐냐면 금리가 완전히 꺾여야 됩니다.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한다는 확신이 생겨야 돼요. 근데 요즘에 내년 하반기에는 미국이 금리 인하한다는 얘기 좀 나오잖아요. 다시 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뭐 점도표를 봐도 그렇고 그거는 이제 내년에 또 무슨 일이 발생할지 사실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맞아요. 그건 뭔 얘기고 근데 지금 당장은 이게 딜레마인 게요. 경기가 침체여도 연준은 금리 인상이랑 가속 페달을 지금 발을 뗄 수가 없어요. 아직은. 완전히 물가가 좀 꺾이는 걸 봐야 되는데 물가 꺾이는 거 확인하려면 가을은 돼야 돼요. 적어도. 근데 그때 가서 이런 경우는 가능할 것 같아요. 저희 당사에 이제 원자재 담당하시는 분의 의견은 얼마 전에 보고서도 나왔는데 가을 이후에는 원자재 가격이 좀 크게 빠질 걸로 보고 있어요. 아, 그건 경기가 안 좋아서. 여러 나빠져서. 요인들이 있어요. 네네. 경기가 하강하는 것도 첫 번째 요인이고 두 번째는 공급 요인도
영향도 좀 있는 것 같고, 왜냐면은 인도나 중국이 요즘에 러시아산 원유를 많이 수입하잖아요. 그게 이제 공급을 좀 증가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지금 많은 나라들이 지금 먹고 살기 바빠요. 물가 너무 오르니까 이제 힘들어요. 힘드니까 신재생 에너지로 여유를 부리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도 병행을 하되 기존의 전통 에너지 투자도 늘려요, 같이. 이런 구조로 가죠. 그러면 이쪽에 공급이 또 늘어날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공급도 증가 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요는 꺾이는데 공급은 늘어날 수 있는. 되게 복잡해요. 무조건 갑니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런 시나리오들이 갖춰지면 적어도 네이버, 카카오도 지금보다 훨씬 많이 오를 수는 있겠죠. 근데 근본적으로 첫 번째 이유가 중요해요. 사실은 성장할 수 있는. 성장, 실적을 근데 그거는 보여주느냐. 올해는 좀 확인하기 어렵고, 그래서 올해만 봤을 때는 물가가 역시 중요하다. 물가 꺾이는 게 확인되면 어차피 연준도 페달을 좀 이제 천천히 밟을 거니까 그러면 네이버, 카카오, BBIG도 좀 더 좋을 수 있으니까 결국엔 물가 흐름을 보면서 좀 대응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